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네, 월요일 다시 찾아뵙습니다. 이제 불파기 10회를 맞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전히 여기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불파캐스트 한준호입니다. 네. 한준호, 한준호. 그래, 오래 입은 건데. 너무 사람이 달라 보여요. 네. 여기 말고는 입을 기회가 없어요. 그죠, 네. 마음껏 불파에서 뽐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캐스터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또 이분과 함께하죠. 김병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갈수록 사랑스러워지시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10회 방송이고 월요일인데 네. 이게 한 10회까지 오면서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고 찾아보세요. 네. 근데 오늘 하필 같은 건물에서 5시 반부터 이재명 대표께서 3프로TV에 출연하신다고. 그러니까요. 이거 유입이 많이 될까 모르겠어요. 저희 거 보시다가, 네, 저희 거 30분까지. 보시다가 30분에 3프로TV를 가셔도 좋고, 네. 또 3프로TV는 워낙 많이들 보시니까. 그거 다시 보기 하고 다시 생방을 보기 불파과 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 제작진들이 그 얘기도 하지 말라고 난리 났어요. 네. 자, 오늘 먼저 시작을 할 텐데, 김병주 의원님께서 지난주에도 정말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 중에서 아주 명장면이, 국민의힘 쪽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을 회유하는 장면들을 잡아내시고, 이거를 현장에서 굉장히 질타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포착이 돼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실 텐데, 뭐 질문은 좀 드리긴 할 텐데, 그 정보들을 딱 취합하고 나서 저희 국조를 청문회 들어가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저를 엄청 공격했잖아요. 특히 임종덕 의원 대표적으로 제가 특전사령부에 가서 국방부 현안 질의하는 영상을 송출했더니 그것이 윤석열이가 그걸 좌표를 찍었잖아요. 그때부터 탄핵 공작이 됐다. 그래서 해유했다라고 계속 공격을 했는데 사실 저는 해유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그 임종덕 의원실에서 그 실제 정인으로 나온 사람을 사전에 만나려고 하고 또 전화로 해유하려고 하고 그런 정황들이 있어서 공개를 했죠. 사실 저는 그렇게 공개하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계속 그렇게 나와서 이제 그냥 곽종건 특수전 사령관은 공익 제보자로서 권익위에서 인정을 돼서 검찰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해유로는 끝내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유했다고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너들 해유한 거 내가 얘기하겠다고.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거 시원했습니다. 사실 보는 입장에서. 어저께 국민의힘 모 의원실에서 청문회 전에 그 정인을 좀 만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사실 왜 정인을 하루 전에 이렇게 만나려고 합니까? 누가 정인을 만나려고 그래요? 여기 국민의힘의 임종덕 의원실에서 그걸 어제 시도했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저께 이러한 것들 연락을 받으셨죠? 네,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 건 할 수 없고 정상적 절차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고 30분 전에 와서 미리 보자고 했는데 오늘 30분 전에 미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창 경험과장님은 되게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그 제보자는 말씀하시던데. 압박감 느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14일 날 성일종 위원장 측하고 임종덕 의원 측에서 토요일 날 휴일 날 국회로 오라는 연락 받았죠. 제가 직접 받지는 못하고 아마 저희 사령부 쪽으로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뭐 좀 확인할 게 있으니까 와줄 수 있겠냐 정도였고, 근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를 냈기 때문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인 거 아니에요? 하나는 이제 전 계엄 과장에 대한 회유를 시도를 한 거고, 하나는 이제 김영권 이 사람에 대한 회유를 시도하려고 했던 건데, 이 두 사람을 회유해서 그 증언을 바꾸게 되는 경우에 본인들이 얻게 되는 게 분명하니까 저렇게 했겠죠. 네, 그렇죠. 특히 계엄 과장 같은 경우는
합참의 계엄과가 있습니다. 네. 계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과인데 네. 이거 여기는 주로 전쟁이 났을 때 계엄 업무를 주로 해요. 실무를 하는 곳. 실무를 하고 그 전문 부서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이번 비상계엄에도 계엄실을 운용하는 핵심 요원이었기 때문에 네. 참고인 자격으로 5번 수사를 받았더라고요. 네. 그것이 한겨레 신문에 계속 한겨레 신문에 나왔어요. 그 중에 증언한 내용이 포고문, 포고령 뭐 이런 것들은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 서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대통령 절차가 안 됐다. 그리고 서명도 안 됐다. 없었다는 거예요? 서명이 없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 위반이다라고 검찰 가서 그 수사기관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것이 언론에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것은 윤석열 헌재 재판에 불리하지 않습니까? 엄청 불리하죠. 네. 그리고 이 인원은 이제 증인으로 청문회에 나오게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 전날 전화를 해서 만나자 한 거고 어렵다고 했더니 이제 네. 그걸 꼬치꼬치 따진 거예요. 그 서명 이거는 연습 때 너 전쟁 연습 때 계엄 연습을 하거든. 그럴 때 하는 것이지 실제는 서명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계속 압박을 한 거죠. 그걸 가지고 네, 네. 왜 근거가 뭐냐 네.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청문회 시작하기 30분 전에 좀 일찍 와서 보자. 좀 보자. 네. 그래서 또 그걸 만나서 얘기하려고 했겠죠. 네. 그러는데 본인은 개인 차량으로 안 가고 합참 전체 네. 버스로 오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네. 증인을 이렇게 그럼요. 그 자꾸 하는 것은 회의하려고 이것은 했다고. 네. 재판 형사 재판할 때 예를 들어 재판관이 재판하기 전에 야 검사 측 한번 보자 또는 피고 측 보자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요.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그래서 해유 정황들이 있든가 공작하려고 했는데 먹혀들지 않았던 거죠. 본인이 네. 이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임종득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김병주 의원도 회유했을 것이다.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렇게 그래, 의심했던 그러니까.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의혹, 네. 뭔가 회유했을 것이다라는 네. 이 의혹의 정보는 네. 어디에서 알게 정보는 되신 거예요? 사실 저는 계엄과장하고는 통화한 적이 없고요. 네. 계엄과장이 자문을 받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오니까 또 이런 걸 자꾸 답변하라 하고 하니까 네. 본인이 수사기관에 가서 참고인으로 할 때 자문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호사한테 상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 전화가 답변하라 오고. 그러고 네. 일찍 오라 그러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변호사는 가지 마라. 그거는 해유고 압박이다 하고 그 본인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저한테 알려왔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그런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는 것조차도 지금 문제 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그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그걸 또 문제 삼았어요. 그 다 왜냐하면 후배들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하니까 장동혁 의원을 그 쑤셔서 장동혁 의원이 왜 누가 김병주가 어떻게 그 계엄과장이 압박을 받았는 심정까지 알 수 있느냐, 그 김병주가 어떻게 취득했느냐를 또 묻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계엄과장이 저는 통화한 바가 없다. 그런데 아마 그것을 했다면은 자기가 그 상의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이 했을 것 같다는 투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괜히 그건 흐리는 거죠. 본질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유를 시도했다는 거잖아요. 증인들의 증언을 그 신빙성 없게 만드는 게 지금 저들의 전략인 것 같고 이거를 전부 헌재에서도 그 재판관들이 사실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기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영상들이 요즘 짧게 보이니까. 그래서 네. 그 이후에 강선영 의원이 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네. 당신 계엄과장이 보니까 안규백 의원 질의 알고 있었던 거 있었거든요. 네. 그거나 저 질의의 핵심에 계엄과장이 있다. 네. 이런 군사적인 당신 입건이 됐냐 묻더라고요. 입건이 안 됐다. 네. 하니까 그럼 이런 군사적인 사항을 왜 변호사하고 상의하느냐. 그러니까. 하면서 변호사하고 상의한 거를 막 그 압박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파행이 됐어요. 제가 문제 제기했죠.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기본권이죠. 훼손하는 거다. 원래 국회 정인감정법에도 국회 청문회 정인으로 오면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든가 변호사를 동행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가서 조사를 받더라도 변호인과 같이 가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변호사를
조력했다고. 조력한 걸 그럼 누구한테 그럼 물어봅니까? 그거는 강선영 의원한테 물어봅니까? 그래서 제가 엄청 그 혼을 황당하네. 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혼을 냈죠. 그리고 안규백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면서 국민의힘들은 할 얘기 없었는지 몰라도 네. 화를 내고 다 퇴장해버렸죠. 또 퇴장이에요. 아, 이분들의 네네. 특징이네. 장기야 할 말 없으면 퇴장. 그러니까 네. 항상 떼부리다가 안 되면 퇴장. 아, 근데 그 그 작전. 윤상현 의원과도 한바탕 또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네. 윤상현 의원 그때는 무슨 내용이었었죠? 윤상현 의원이 국방위에 그 외통위에 계셨던가 뭐 그런 다 하여튼 국방위에 왔어요. 네. 그 유용원 의원하고 교체하고 선수 와서 교체를 이제 했군요. 지난번에 국방위가 열렸을 때 제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을 해유했다는 정황도 있고 해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 그다음 박범계 의원이 또 뭐 변호사를 뭐 한다느니 뭐 등등으로 해유했다고 해서 제가 엄청 혼을 냈죠.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은 국방위원 될 자격이 없다. 왜냐 국방위에 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란 선동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정광훈한테 90도로 인사하고 저러고.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윤석열 그 아바타가 돼서 윤석열이가 좌표를 찍고서 네. 김병주가 유튜브 TV에 각종 거 나오면서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니까 그걸 계속 기자들한테 또 하면서 해유했다고 네. 이거 고소고발 청탁까지 하는 투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임종덕을 비롯해서 다 받아갖고 또 저를 해유한다고 하고 네. 하던 사람인데 국방이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위 현장에 가서 계속 정강훈과 또는 구구단체와 그렇죠. 같이 지금 이번에는 맞아요. 내란인데 내란을 동조하고 막 폭동 그러잖아요. 선동하고. 폭동 선동하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서부지법 거기에서 또 선동하고. 그래서 여기에 왜 장병들 내란 선동하러 왔느냐. 자격이 없다. 지금 그래서 내란 세력과 한 몸인 윤상현이가 여기 와서 장병들 선동하러 왔느냐. 자격이 없다. 그리고 네. 해유했다고 하는데 너 면책특권에 숨어서 이어서 상임위에서 하지 말고 나가서 기자회견해라. 내가 그렇죠. 법적으로 고소고발할 테니까 네. 너 말 가짜다. 네. 라고 강하게 했더니 네. 본인이 할 얘기 없으니까 웃고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하고. 맞아요. 전 화가 윤상현 의원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1, 2년 후면은 다 까먹는다. 약간 아, 국민들 개돼지 취급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분이 인천 동구 미추홀구 네, 지역구시더라고요. 미추홀. 네. 제가 몇 달 전에 여기에 500장 카페 선결제하면서 주문명 아. 국짐 해체 그거 한번 했거든요. 이제 아, 선거 그래요? 다가오면 제가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아. 이거는 인천 동구 미추홀구 주민들을 네. 아주 개망신시키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 세금 받고 국회의원을 합니까? 그렇죠. 정말 이건 반성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김병주 의원님이 공격을 잘하신 게 네. 상임위장에서 정말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땐 저렇게 여기서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고 특권에 숨어서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가서 기자회견을 해라. 그렇죠. 근데 기자회견 못해요. 못하겠죠. 본인 막 지르는 게 있어서. 왜냐하면 그걸 그냥 해유 정황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네. 하면은 고소고발 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 할 테니까 너 하라 해도 실제 제대로 못 하는 거죠. 네. 그냥 면책특권이 상임위하고 본회의장에서는 면책특권이 그렇죠. 거기서만 뭐 가짜 뉴스를 네. 유포하고 네. 근데 거죠. 임종덕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좀 잘 아시는 사이 아닙니까? 잘 알 정도가 아니죠. 사실 임종덕 의원이 대령 당시에 네. 제가 완스타 장군이었고 제가 합참 전략 차장할 때 바로 직속 전략 과장을 했어요. 그럼 같이 일을 하신 같이 거네요.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제가 임종덕 그 대령 그 당시 장군 시키려고 참 많이 노력도 하고 네. 참 많이 아껴주고.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변제된 거예요? 네? 요즘 제일 앞장서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여당에서. 그 뭐 사실 임종덕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도 안보실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때 상관이 박선원 의원이야. 아, 그래요? 박선원 의원이 안보실 비서관 할 때 대령으로 행정관을 했는데 근데 두 분하고 지금 제일 세게 그때 싸우잖아요. 상당히 또 박선원 의원 깍듯이 하고 그랬다고 네.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진짜로 잘 지낼 뿐만 아니라 야.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장군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네. 나름 했는데 이렇게 딱 돌아서서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뒤통수를 지금. 서고 있죠. 그리고 아니 사석에서 만나서도 지금 현재 갈등 사석에서 관계인가요? 제가 좀 껄끄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네. 제가 늘 이제 그만하자. 네. 우리가 뭐 원수 진 것도 없는데 사감도 없는데 왜 그러냐. 네. 그만하자 자꾸 하는데도 자꾸 도발을 해서 그렇죠. 사실은 그 지금까지는 뭐 한기호 의원도 계시고 신원식 의원도 네. 계셨잖아요. 저 네. 육사 선배인데
사실 상임위에서는 신나게 싸우지만은 네. 뒤에 가서는 제가 어떨 때도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죠. 또 풀고 잘 지내요 뒤에서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임종덕 의원은 그것이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뭐 사람의 기본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박선원 의원도 직속 상관이고 박선원 의원도 참 많은 걸 도와줬다 하더라고요. 임종덕 네. 그때. 왜냐하면은 노무현 정부 때 안보실에 박선원 비서관은 되게 실세였어요. 사실은. 그랬겠죠. 그리고 군에서 파견 나간 대령 임종덕 대령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실세가 아니잖아요. 늘공하고 그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네. 늘공 어공 아세요? 어공 늙은 공무원이요? 아니야. 늘 공무원을 늘 했던 공무원. 사람하고 어쩌다 공무원. 어쩌다 공무원. 근데 어쩌다 공무원이 대통령실에서는 실세예요. 왜냐하면 대선을 같이 하잖아요. 대선을 참 목숨 걸고 같이 하고 네. 이제 같이 입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세인 거고 네. 늘 공무원들은 파견 잠시 나갔다가 공무원들은이나 군인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니까 그쵸. 대선에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파견 나가니까 실세가 아니구나. 네. 죄송해요. 제가 많이 모릅니다.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때도 박선원 의원이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네네. 지금 임종덕 의원은 은혜를 지금 원수로 갖고 있네요. 인간적인 도리의 선을 지켜야 되는데 네. 근데 이 정도의 회유 사실이 실은 본인들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압박받았다라거나 그렇게 나를 오라고 했다. 그런데 못 갔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면 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당 차원이나 네. 뭐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도 네. 검토를 하나요? 그거는 이제 특위 차원에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증인들한테는 엄청 압박감이 느껴지기 그렇죠. 때문에 고발해야죠. 온정주의 민주당에서 네. 없어져야 될 것 중에 첫 오케이. 번째입니다.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런 거 노리고 알겠습니다. 저들이 맨날 일 저지르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가짜로 비는 민주당은 거예요. 다 착해갖고 임종덕 씨 보고도 못 느낍니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오케이 지금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그건 말이 느낌이야. 아니라 그 처음에 얘기했던 네. 그 기무 방첩사 대령도 네네. 지난 권영환. 14일 날 임종덕 의원실에서 또 토요일 날 오라고 한 거예요. 금요일 날 김영권. 전화해서 네, 예. 특전사 방첩 부대장을 네. 좀 그 국회로 오라고 네. 막 전화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연락을 그 네. 국회 연락단을 통해서 했다고는 네. 하는데 요거 하나 좀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요즘 이제 계속 나오는 뭐 특수한 부대들이 막 나와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방첩사, 뭐 HID, 뭐 707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실제 이제 신분을 숨기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방첩사가 나왔을 때 그 부승찬 의원이 당신들이 왜 먼데 뒤에 숨어가지고 얼굴 가리고 하느냐 뭐 이런 질의를 하던데 네. 방첩사는 어떤 부대인가요? 그건 뭐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방첩사는 그렇죠. 방첩사는 비밀 부대가 아니에요. 이미 네. 예전에 전두환이가 보안사 네네. 아시죠? 네. 전두환 보안사령관 하면서 12.12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네. 그 보안사고 나중에 기무사라고도 하고 방첩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전 기무사. 네. 저희 네, 전 군대 기무사. 있을 땐 기무사라고 기무사죠. 그러는데. 대부분이 보안사만 금방 이해할 거예요. 네. 12.12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전두환이가 그 당시 보안사령관으로 일으켰잖아요. 네. 막강하죠. 군을 감시하는 기능이 첫 번째고요. 네. 군은 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늘 감시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감시하는 거와 그다음에 군내 불순 세력들이 침투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간첩들이 침투해서 네네. 지휘관들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매수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군내 간첩들을 잡아내는 역할. 주로 그러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영관급 이상들을 주로 감시 감독하겠네요. 이제 지휘관들을 주로 하죠. 네. 그러니까 장군들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요. 네. 저는 이번 계엄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군 체계가 되게 체계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네. 이런 요원들도 많고 이걸 처음 알았어요. 그냥 군인 하면은 딱 그냥 똑같은 줄 알았죠. 해군, 육군, 뭐 공군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되게 뭔가 좋았습니다. 네. 군대는 작은 정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단장만 그러니까요. 해도 신기했어요. 네. 뭔가 법원도 있어요. 군은. 그렇죠. 군 검사, 군 판사 다 있죠. 군 경찰도 군 있고. 경찰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도 있고 네. 그다음에 군대는 또
장병들의 종교 활동을 보장해야 되니까 군종도 있고. 아, 그래요? 교회 성당 신부님도 군대 갑니다. 아, 내가 가시겠죠. 다 있고요. 식당만 해도 수없이 많고. 그 식당 이런 것까지 안 궁금했고요. 호텔도 이런 게 운영하고. 대단하다. 블랙년, HID 막 이런 거. 모든 걸 가지고 왜냐하면은 전시에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북한 지역을 공격해 들어가면은 아무런 지원 없이도 거기를 전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전기가 없잖아요. 전화기도 없고 무전도 없잖아요. 그럼 자체 통신소를 만들어서 통신이 돼야 되고 다리가 끊어지면은 다리를 빨리 2시간 내놓고 또 수도가 끊어지면 수도도 설치해주고 모든 걸 할 수 군 얘기 시키면은 밤새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저희가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차 변론 이제 종결을 하는데 그리고 나면은 언제쯤 되면은 헌재에서 판결을 할까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쵸.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10차 변론을 앞두고 어떠한 부분들이 쟁점 사안인가 저희가 크게는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안들을 좀 하나하나 그간에 밝혀진 것들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그러니까 파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 어디에 딱 집중해서 보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가 실은 이제 국회를 봉쇄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계엄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그 표결을 방해를 했느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뭐 열심히 좀 해주고 계시는데 밝혀진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 먼저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1시간 가까이 지난 시간 전신을 무장하고 소총을 두른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2층 내부에 진입합니다. 본청 안에 있던 국회 보좌진들이 의자와 책상 등 각종 자재들로 문을 막아서고 소화기까지 뿌립니다. 1층에도 계엄군 출입을 막으려 나무 문짝과 대형 화분이 동원됐습니다. 대단했어요, 정말. 국민의힘 대표실 유리 창문을 깨고 내부로 들어온 계엄군들도 일부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1시간가량 격렬한 대치가 이어졌지만 3층 본회의장까지 계엄군들이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당시 계엄군은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되는 통로의 출입문을 소방호스로 봉쇄하려고 했습니다. 급히 현장에 도착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요구로 출입문 봉쇄는 막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설명했지만 돌연 계엄군 한 명이 구석에 있는 분전함으로 이동합니다. 새벽 1시 6분경 지하 1층 건물 조명이 순식간에 꺼지며 암흑에 잠깁니다. 당시 지하 1층은 5분 48초간 단전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입장을 밝히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진짜 국회를 어떻게 하려고 했으면 단전단수를 했겠지.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분은 거짓말을 바로 밝혀지고 거짓말을 너무 헌재에서 하니까 이제 너무 불쌍해요. 약간 이제 불쌍해요? 죄송해요. 아니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단전을 시도했고 실제로 단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지하에. 그렇죠. 근데 이들은 약간 지하에 단전하면 전체가 또 다 단전되는 줄 알았던. 그럴 수 있죠. 지하 1층만 되는지도 몰랐고 여러 가지. 원래 이제 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는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 국회가 또 의결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 기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일에 국회의 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다. 그 목적으로 군을 투입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사실 비상계엄이 돼도 비상계엄은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관장하지 입법부 국회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야 돼요. 비상계엄 하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견제 기능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비상계엄 범위를 벗어난 거죠. 벗어나서 국회를 침탈했잖아요. 침탈해서 제가 봐서는 봉쇄한 것만 갖고도 솔직히 이거는 중요한 헌법 위반이고요. 더 위반은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 중에 국회의 핵심은 뭡니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국회의원들이 해제 결의안 본회의장 하는 걸 방해했다면 이건 뭐 빼박이에요. 이거는. 제지 당하셨잖아요. 그것을 가장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윤석열이가 내란 수계가 문을 부수고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거는 완전히 그 국회를 무력화를 완전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언도 명확하게 나왔죠. 이번에. 명확하게 나왔죠. 그것은 수방사령관 실제 그 특전사령관 다 공소장에 두 사람 다 공소장에 나와요. 수방사령관 공소장에는 총을 쏘고라도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거론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수방사령관이 증언한 게 아니라 차 안에서 전화하는 걸 앞에 수행비서가 부관이 듣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쏘고라도 들어가서 하라 했고 특전사령관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특전사령관은 또 그거를 또 마이크를 켜놓은 상태에서 한 것 같아요. 전화를. 그냥 주변 사람들이 많이 들었고 엊그저께 청문회에서는 일여단장한테 전화를 해서 특전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다.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한 걸 그 본인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복명복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명복창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윤혜 씨 복명복창이 뭔지 모르죠? 복면을 쓰고 복창을 하는 건가? 복명복창은 오윤혜 씨가 지금 얘기한 거를 내가 이해를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윤혜 씨가 복면을 쓰고 복창을 하는 거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럼 서로 의사교환을 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얘기하는 거? 특전사령관이 그 일여단장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국회 본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받았어. 그것 좀 수행하세요. 하면은 일여단장은 충성. 네, 대통령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복명을 해요. 그래, 그런데 방법은 너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하든가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복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명을 하니까 옆에 있던 여단장은 완수탄데 작전참모가 또 들었어요. 작전참모도 여단장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 그다음 또 특전사령관은 사항실에 있었어요. 그 옆에 기무 부대장, 방첩부대장이 멀리 섰는데 뭐 갑자기 이렇게 긴장을 해서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구한테 전화 받나 저분 사령관이 하니까 코드원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하고 코드원이 누구냐 하니까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멀리서도 끌어내고 끄집어내겠습니다라는 단어를 들었다는 거예요. 끄집어내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국회의원 끄집어내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끄집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까지 끄집어내라는 워딩만 보더라도 윤석열 씨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 차고 넘치는 거죠. 사실 의원들도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화를 받다가 내용이 약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혼자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사실 스피커폰으로 전환을 해서 옆에 있는 보좌진들하고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얼굴 마주 보면서 뭐 보좌진들이 고개를 젓기도 하고 끄덕끄덕거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같이 판단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고 혼자 판단이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복명복창을 명확하게 하고 또 이제 스피커폰을 사용하고 이랬을 것 같다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쟁점은 국회 봉쇄 및 표결 방해 의혹이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포고령 아닙니까? 그렇죠. 포고령을 위반했느냐 이 부분이죠. 이 부분도 이제 국회에서 밝혀진 것들이 좀 있는데 이 쟁점 사안들 국회에서 밝혀진 부분들을 한번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건 전문을 그냥 띄웠네요. 국회와 지방의회 그리고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포고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 위헌 요소이다. 이거는 100% 위헌이죠. 왜냐하면은 비상계엄이 되더라도 국회 정당 활동 그대로 보장해야 돼요. 그런데 왜냐 입법부는 손대면 안 돼요. 국회는. 그런데 입법부하고 지방의회까지 지금 이렇게 한 것은 1번이잖아요. 심지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1번, 3번을 보면은 저게 우리 헌법 21조 1항에 담겨 있는 것인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제약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언론, 출판, 집회 자유는 만약 비상계엄이었다고 했을 때는 그게 합헌이라 했을 때는 이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번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상계엄이 합법적인 조건 하에 했다 하더라도 국회는 건드리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저는 6번이 대단히 문제가 5번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5번은 전공의들을 48시간 이내에 복귀 안 하면은 처단하라. 처단하라고 써있네. 전공의에 대한 복귀 이런 거를 계엄령에
계엄 때 포고령에 였는 법은 없어요. 이것도 네. 위반이죠. 사실 이 쟁점 사안이 5번 같은 경우는 뭐 전의 것을 베꼈다라고 하는 말을 반박할 때 가장 많이 저희가 거론하는 새롭게 부분이죠. 등장한 그렇죠. 부분이군요. 네네. 그리고 피의자 윤석열이 자기가 쓴 게 아니라 김용현 장관이 쓴 것이다라고 약간 미루기도 네. 했는데 이거는 헌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것은 본인이 결심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보고를 했어요. 포고령을 네. 김용현이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니까 그중에 그때는 맞다. 야간 통행 금지도 있었어요. 이건 너무 가혹한 것 같다. 국민들에게 빼자. 네. 추정을 시켰고 네. 최종본을 다시 보고를 했고 네.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럼 결심한 사람의 책임이죠. 네. 그럼 윤석열 내란 수계가 완전히 결심한 건데 네. 빼박인 거죠. 네. 그렇죠. 네. 포고령 1호를 볼 때 네. 어쨌든 헌법상 국회에서의 정치 활동을 금하는 건 저희가 헌법상으로 금할 수가 없는데 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위헌 요소다. 네, 이 부분도 그렇다. 세 번째가 정치. 그러기 때문에 네. 사실은 헌법에 보면은 비상계엄이 발령이 되면은 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국회는 정상적으로 그렇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 판단을 하도록 헌법에 있는데 이것을 넣어놓으면은 전부 국회의원이 국회로 간 것 자체가 네. 포고령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간 사람들 다 잡아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네. 그리고 해제가 되고 나서도 몇 시간 후에 국민들한테 발표했고 그 사이에도 뭐 어떻게 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윤석열은 계속 고민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그렇죠. 받아들이는 과정을. 네, 네. 요즘 이제 국정원의 홍장원 네. 전 차장 메모와 관련해서 헌재에서 네. 뭐 2번씩이나 불러내서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네. 피청구인 측에서. 근데 이 메모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직접적으로 정치인들을 체포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것과 이거를 또 증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 홍장원 메모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고 이야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당시로부터는 더구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지만 또 방첩사에서 비상계엄의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모르지만 이런 명단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메모를 해서 이름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12월 3일 날 이런 메모에다가 제가 관련된 전화를 통해서 받아 적은 명단을 적었습니다. 여기 아마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을 해서 12명 정도를 추가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굉장히 불확실하게 써져 있는 파란색 글자인데 제가 거기다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저 맨 앞에 그 노란색으로 그림 같은 건 뭐였나요? 암호 같이 보이는데. 그러게요. 네. 네. 저거는 왜 저렇게 된 거예요? 다 알아먹으세요? 저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시크릿해요. 네. 저걸 얘기하면은 네. 노출되니까. 저 안 보여요? 오윤에 적혀 있는 거. 왜 저렇게 표기가 된 거예요? 1차 메모는? 1차 메모 뭐예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1차 메모? 네, 1차 메모 왜 저는 저렇게.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일단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들을 좀 봤는데 이 메모들이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에만 있으면은 그 이름들이 그 피청구인 측에서 얘기하는 대로 뭐 조작을 했다거나 이런 주장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데 네. 실은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메모에서도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이름들이. 네, 그렇죠. 여인영, 조지호. 네, 청장. 네. 그 메모에서 그러니까 그 홍장원 전 차장은 본인이 이제 수기로 적은 메모, 네. 그리고 여인영 같은 경우에는 본인 휴대폰에 남겨놓은 메모, 그리고 이제 조조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의자 신문 과정 중에 본인이 뭘 보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들에 대한 그 이름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이것들이 좀 거의 다 서로 일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사실 홍장원 메모의 진실 게임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홍장원이가 여인형으로 받았던 14명, 네. 15명 이런 상태도 있고 네. 그다음 여인형이가 세 그룹에 알려줬잖아요. 경찰청장한테도 네네. 체포 명단 한 14명 불러줬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조직 방첩사 예하에 있는 수사단장한테도 불러줬고 네. 거기에는 상당한 인원들이 중첩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여인형한테만 불러준 것이 아니죠. 네. 만약 여인형한테만 여인형이 참 홍장원한테만 불러줬다면은 그것이 거짓일 수가 있는데 대부분 14~15명을 본인의 수사단장한테도 불러주고 빨리 체포해 오라고 체포조를 49명 10개조로 보냈잖아요. 네네. 보내고 실제 그다음 경찰청장한테도 알려주고 했기 때문에 홍장호의 메모의 진실은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없다. 솔직한 얘기로 그 홍장원이 왜 공격을 많이 하느냐. 유일하게 대통령의 지시로 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직접 지시에 들었다는 것이 홍장원과 각종근이에요. 각종근도 대통령이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직접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고 실제 홍장원도 대통령이 전화해서 싹 잡아들여 뭐 이렇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메시지에 대한 공격으로는 하기 어려우니까 메신저를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흠집 내므로서 그 사람의 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온통 두 사람이 탄핵 공작을 했다는 거죠. 본인들 때문에 본인들이 국회 탄핵이 됐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장원 씨 보면은 아버지 때부터 조선일보만 보던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죽했으면 헌재까지 나와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좀 형편 없었으면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실제 좋아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뭐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홍장원은 제가 알기로 윤석열 한테 대단히 인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신뢰받고 12.3 내란 전에 제가 주목했던 세 사람이 있어요. 꼭 손을 봐야 되는 세 사람. 12.3 내란 이후에. 내란 전에는. 전에? 누구예요? 그 안보실의 김태효 1차장. 김태효.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친일파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김태효가 거의 또 뭐 친일 정책이든 해서 요주 인물로 보고 있었고 그다음 김용현. 그다음에 국정원의 홍장원이었어요. 아, 정말요? 홍장원이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주도했었거든요. 그전에. 그래서 제가 박선원 의원이나 우리 안보팀에서는 계속 주시하고 계속 제가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그 안보실 1차장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틈만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고 경호처장은 계엄할 거라고 계속 했었고 또 12.3 내란 이전에 계속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파병 보내려고 했잖아요. 홍장원이가 대통령 신임을 얻어서 군 정보부장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우크라이나에 또 갔다 오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를 한 거는 그만큼 믿을 만하기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조태용 국정원 원장보다 훨씬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전화를 한 거고. 그런데 이렇게 14명을 잡아들이라고 듣는 순간에 이건 아니다. 아무리 내가 윤석열한테 지금까지는 잘 시키는 대로 했지만은 이거는 도저히 아니라 하고 거부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정원이 이번에 요걸 책임으로부터 면한 거예요. 아마 홍장원이가 행동했으면 지금 국정원에서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팀들 보내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수사와 관련 증언한다든가 위치 추적을 한다든가 했으면 국정원도 정보사나 방첩사나 저런 특전사처럼 난리가 나서 피해 여기에 대한 자유롭지가 못했을 거고. 근데 김건희 씨가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라는 게 헌재에 나왔잖아요.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지금도 자유롭지는 않는데 그래도 직접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아마 홍장원이가 이 대통령 시킨 대로 그 당시 했었다면은 조태용도 지금쯤 감옥에 가 있을 거고 구치소에 홍장원도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많은 인원들이 또 수사를 받을 거고. 저희가 네 번째 한번 쟁점을 좀 살펴볼 텐데 이게 이번 계엄 때 참 독특하면서도 이해를 못했던 게 선관위에 군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많은 부분들이 증명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죠. 이 선관위 군 병력 투입 이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이것도 그 비상계엄의 범위를 벗어난다. 여기는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상계엄이 합법적인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사법부하고 행정부만 관장하지 국회하고 선관위는 건드릴 수가 없는데 건드리는 게 왜냐하면 비상계엄 하에서도 투표를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선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서버를 확보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보면은 들어가서 5명의 그 핸드폰도 압수했어요. 수색영장 없이. 압수하고 또 총을 들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잖아요.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관장하는 선관위에 들어간 것은 진짜로 큰 문제이고 헌법의 중대한 위헌이고 이러기 때문에 내란이란 거예요. 내란은
국헌 질서를 물려하는 거거든요. 국헌을. 네. 헌법기관들 이런 기관들을 무력화시키는 것들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 선관위 국회 빼더라도 선관위 들어간 것만 갖고도 탄핵 사유예요. 명백히 중대한 헌법기관이죠. 김용민 그 선관위 사무총장 그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또 친구 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아주 세게 하고 있거든요. 네. 압수수색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100번 넘게 했는데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거는 음모론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음모론이고. 대통령이 나서서 음모론을 퍼뜨리는 나라라니까 진짜. 그리고 또 국정원을 작년인가 그 국정원에서 선관위를 하긴 하니까 뭐 부정선거가 있다 막 이렇게 업무했잖아요. 네. 사실은 국정원에서 국정원법에 의하면 선관위를 확인하는 것 자체도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분명히 국정원 3차장이 그걸 주도했었는데 이번 헌재에 나와서 자기들은 부정선거는 점검한 적이 없다라고 명확히 얘기했거든요. 네. 자, 마지막 거 하나만 좀 더 짚어보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만 보면 된다고 봐요. 계엄 선포 자체가 절차적으로 적법성을 띠고 있느냐. 네. 그런데 헌재에서 뭐 그 한덕수 총리까지 불러서 증인 신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피청구인들이 오히려 이 적법성이 없었다라는 것만 더 확인하는 결과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 장면 좀 볼까요? 네. 예, 통상의 공무회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듣고 걱정과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뭐 저는 사실 이 장면 하나로 앞으로 내일 이제 10차 변론이 끝나고 나면 내일 10차 변론은 실은 여기서 증인 신문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양측의 입장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결을 하기 위한. 그래서 이 이후에 박근혜 때를 돌려 생각해 보면 한 11일 정도 걸렸다고 하니 이번에는 생각보다는 내용이 간단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의 많은 분들의 의견이라 대충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내일부터 이제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총리의 이런 입장이면은 뭐 사실상 헌재도 판단하기가 좀 쉬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것은 헌법 절차를 위배한 거거든요. 국무회의 심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한 총리는 이것은 적법하지 않다. 위헌적이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두 의원님들께서는 내일 이제 피의자 윤석열의 최후 진술 내용에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왜냐하면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 정말 어떤 내용으로 말을 할지 궁금하는데 예측되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뭐 뻔하지 않겠어요? 뭐요? 되게 길게 얘기할 것 같고 1시간 이상. 그분이 그게 가능해요? 1시간 이상 말하는 게? 횡설수설 윤석열 횡설수설 얘기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저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뭐 윤석열이 이제 내일 나와서 하는 이야기 중에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돌고 있어서 진짜요?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본인이 지금도 현실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보니까 빨리 업무에 복귀해서 뭐 국민들의 뭐 통합을 이루겠다나 뭐 청년들의 마음을 어쩌게 지금 그러니까요. 큰일 났어요. 예측되는 내용 있으십니까, 우리 의원님은? 일단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 또 한 번 얘기를 할 것 같고 뭐.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고 뭐 또 민주당 탓하겠죠.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 뭐 예산을 삭감했다. 야당 탓하면서 그래서 구국의 정신으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지금 우리나라는 종북 좌파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거 척결하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청년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구국의 일념으로 했다. 그러면서도 뭐 국회 이런 데는 나는 제대로 지시를 안 했다. 또 남 탓하면서 책임 회피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선관위는 부정선거가 뭐 많았고 뭐 어떻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하고 개변을 늘어놓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김병주 의원님 모시고 내일 10차 변론이 남아 있는데 마지막으로 5가지 쟁점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청문회는 그러면 내일 청문회도 내일 해요. 내일 청문회도 한덕수 하죠. 총리로부터 증인으로 나오시고 또 안보실에서 신원식 뭐 이라든가 김태효 등 나올 것 같고요. 내일도 뭔가 좀 뭐 더 밝혀지는 것들이 있을까요?
뭐 더 밝혀지는 것보다 이번에는 실무자들을 많이 불렀어요. 실무자들. 네,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죠. 실무자들을 부르니까 더 확인이 쉽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모로세로 일관하고 거짓으로 일관했는데 실무자 분들은 그래도 진실을 좀 더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 그런 세부적인 게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 주도 홈런 치신 김병주 의원님 다음 주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 저희 주제 영상 보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왜 한국 민주주의는 이렇게 위대하고 동시에 이렇게 허약할까? 세상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은 왜 없는 걸까요? 부동산으로 버는 돈이 이렇게 불로소득인가? 이 콜은 왜 나한테 왔을까? 아무런 이제 그 기준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나는 언제쯤 맛집에 갈 수 있을까? 적어도 1층이라도 거기라도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인공지능이 정말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게 맞는가? 여성 징병제가 된다면 성평등한 세상은 올까요? 한국 경쟁이 왜 이렇게 심각한가? 이 나라에서 우리 딸 뭐 키워야 하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키워야 하나? 네, 지난 7일 민주당에서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모두의 질문 Q가 공개가 됐습니다. 방금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이 모두의 질문 Q를 보신 분들이 다들 굉장히 흥미롭다. 민주당이 이런 시도가 참 좋다.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이 모두의 질문 Q를 주도하고 계신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환입니다. 네, 그리고 모두의 질문 Q 대표 박태웅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대표님? 대표. 예. 네,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불팍에 저희가 이제 10회차 만에 모시긴 했는데 진작 좀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먼저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 주시죠. 이 모두의 질문 Q 어떤 것을 좀 담아내려고 하는 겁니까? 대표님 말씀하시죠. 네. 아니, 대표님. 예. 네, 대표님이 네. 대표니까. 그 모두의 질문 Q는 뭔가 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네. 당신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네.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냐. 이걸 한번 같이 모아보자. 우리 국민이 내가 네. 살고 싶은 나라가 네, 어떤 네. 나라일까? 어떤 나라일까? 네. 지금 뭐가 문제일까? 뭘 풀어야 될까를 모아보자. 네. 그래서 그 질문들을 다 담아서 정리를 해보자. 네.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두 분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표를 맡고 계시고 김성환 의원님께서는 어떤 정책적 실무를 맡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사연이 좀 있는데 네.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 22대 총선 때 네. 제가 이제 대표님이 인재위원회 위원장이고 제가 간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인재 영입을 22대 네. 때 주도하셨죠. 네. 그리고 박태웅 의장님이 그때 총선 인재 영입 후보자셨어요.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뵙고 네. 눈 떠보니 선진국이 다시 후진국이 됐으니 네. 다시 선진국으로 만드는 일을 직접 좀 해달라고 해서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는데 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제 그 국회의원 출마는 하지는 않겠지만 네.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좀 거들어보고 싶다고 하셔서 네네.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님을 만났어요. 총선 네. 전에. 그때 이제 얼마 전에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유튜브에서 얘기하시던데 네. 그때 이제 구멍가게를 인수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 그 얘기가 박태웅 대표님께서 그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총선 때부터 뭔가 좀 새롭게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한 구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좀 뒤로 밀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총선 끝나고 네네. 얼마 있다가 제가 다른 일로 대표님 한번 뵀더니 네. 그때 그 일을 네. 박태웅 의장님하고 다시 좀 시작해봤으면 좋겠다고 사실 해서 그래서 네. 제가 다시 뵙고 네. 그 일을 다시 시작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리면은 김성환 의원님의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21대 총선 때도 그 비서실장을 하시면서 인재 영입을 많이 주도를 하셨고 제가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당에 들어온 사람 중에 하나고 오면서 그 얘기 잠깐 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 22대 때는 본격적으로 인재 영입을 담당을 하셨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당에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태웅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때
그 쓰셨던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네네네. 그 책과 AI 강의라는 예. 책들이 의원들 사이에서는 필독서처럼 읽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멍가게 하나도 인수를 하려면 그 인수를 하기 위한 그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네. 국가를 인수를 하는 당에서 직권 플랜 하나 없어서 되겠냐. 그래서 이제 김민석 의원님 맡고 계신 그 직권본부 네네네. 네. 그게 만들어진 계기가 됐는데 예. 그런 그 발상은 어떻게 하게 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네. 수권 정당이라고 할 만한 게 당이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제1당이 민주당이니까. 그렇죠. 적어도 사람들이 민주당을 볼 때. 네. 아, 저분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을 하겠구나. 네네. 를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뭐 물건을 살 때도 묻지마로 팔진 않잖아요. 그렇죠. 스펙을 다 알려주고 네네. 이거 어떻게 된다. 뭐 써봐라. 네. 차 같으면 타봐라. 네. 근데 믿어주세요. 민생을 중심으로 정치하겠습니다. 이런 허여멀건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차가 엔진이 몇 cc고 트렁크는 얼마나 크고 의자는 가죽이 재질이 뭐고 네. 그걸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저희 정말 좋은 차 만들었으니까 믿고 타세요. 이 정도 말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사는 사람 입장도 힘이 들지만 네. 이 정치하는 입장에서도 정권을 잡으면 허둥지둥하게 돼요. 그 표현이 참 좋습니다. 허둥지둥하게 내가 되죠.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차 만들겠다는 정도의 말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네. 뭘 만들지? 집차를 만들어야 되나? SUV를 만들어야 되나? 값은 얼마 해야 되지? 그때부터 허둥대다가 오늘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뭐 할지,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가 계획이 있고 그걸 의원들이 다 공유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걸 해마다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게 수권 정당으로서 도리다 했던 거고, 그래 이제 그때 제가 녹서를 합시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그걸 혼자 쓰려고 하지 말고 네. 시민들한테 물어보자. 뭐가 문제냐? 네. 당신은 어떤 나라에 살고 싶냐? 네. 뭐부터 해주면 좋겠냐? 그걸 물어보자. 이거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예전에는 이제 보통 정치인들이 이런 걸 하면 좋을 거야. 네네네. 라고 보통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 국민들에게 제안하듯이 강압을 하고. 맞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지도 나쁜지도 모르게 계속 변화는 있는데 네. 이거를 정착을 시키기도 전에 또 정권이 바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정책을 만들 때 들어서 필요한 것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네네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게요. 이게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 사람들이 질문은 합의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걸 해야 된다 하고 해답은 뭐 좌충우돌하고 그렇게 네.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이 많은데 질문은 이런 건 문제 아니야라고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고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은 합의하기 쉽다. 두 번째로는 질문하고 싶다. 이 요새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써보면 네. 누구나 공감하게 되는 게 네. 구석구석에 정말 엄청난 고수들이 살고 있었구나. 네. 실감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야 막 이런 거. 지역에서 민원받다 보면 그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절정 고수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사방에 질문을 받으면 네. 그 고수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출범한 지가 2주 됐는데 예. 그러면은 그 고수들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엄청난데요. 네. 어제 기준으로 질문이 4,273개 올라왔고요. 2주 동안에 많이 올라왔네요. 네. 네. 매일 251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와. 그러면 이 정책들이 오면은 당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끌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역할 분담을 하자면 네. 우리 박태웅 의장님이 이제 이 질문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네. 그걸 이제 녹서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네. 그 질문을 받으면 뭔가 누군가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답을 이제 직접 하시긴 어려우니까 네. 우선 우리가 상임위별로 일종의 축구로 치자면 홍명보가 스위퍼를 했잖아요. 네네. 최종 스위퍼를 한 분씩 정해놓은 거예요. 책임 의원으로. 여기에. 소위 큐레이터로 해서 네. 한 분씩 책임 의원들을 절대로 이 질문을 놓치지 말고 답을 하자라고 네. 해서 그 17개 상임위원회별로 네. 한 분씩의 책임 의원들이 이제 배정이 되어 있고요. 네네. 이제 내일이면 거기에 이제 토론방이 만들어질 예정인데 토론방까지 만들어지면 우리 당 의원이 이제 170분이잖아요. 네네. 그 170분이 모두 다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이제
역할을 나누고 배분해주고 또 그 중에는 매우 중요한 질문들이 있으면 네. 뭐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한 일종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거나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화면에 지금 모두의 질문 큐 참여하시는 그 사이트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네, 지금 올려놨는데 저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예. 네, 제법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거고 네. 오늘 저기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나중에라도 저희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꼭 한번 좀 들어가서 내가 바꿔가고 싶은 대한민국에 대한 질문 한번 꼭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질문 모두의 질문 큐를 보다 보니까 지난 19일에 국회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하는데 모두의 질문 Q에 등록된 질문이 등장을 했다라고 해서 그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맞아요. 네. 민주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님 프로젝트가 있어요. 들어와 있는 질문 내용 보면 해경 급식비가 해군 급식비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적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고 그 대책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의견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수가가 굉장히 불공정하게 울퉁불퉁하게 보상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수가가 높게 책정된 과는 인기과가 되고 건강보험 수가가 낮게 책정된 과는 학생들이나 그 전공의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과가 되고 병원에서 인력도 안 늘려주고 시설도 안 늘려주는 그런 과가 되다 보니까 필수 의료과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과에 정확하게 적정 수준의 수가를 보상하는 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두 개의 질문이 있었던 건데 하나는 이제 국회에서 나온 해군과 해경의 급식비는 왜 다른가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하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이 두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좀 해주시는 질문과 답을 해주는 그런 걸 봤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답변하실 때는 주로 텍스트로 하시나요? 영상으로 하시나요? 주로 텍스트로 네네. 영상으로 하면 또 요즘 유튜브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영상으로도 답을 할 수도 있고 작업량이 좀 많아서 그렇긴 한데 김남근 의원께서도 영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릴 사실입니다. 김남근 의원님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 해군의 그 급식비보다 해경의 급식비 사실 해군은 뭐 이제 저희 군 장병들 중에는 직접 이제 의무 복무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직업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해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급식비가 2분의 1밖에 안 되는 처음 들어보네요. 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 실제로요, 그 모두의 질문 Q는 굳이 질문하지 않더라도 구경을 만합니다. 아, 구경을 만하다. 너무 재밌는 질문이 많아요. 그 정말 재밌는 뭐 그런 베스트 질문과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따로 뽑아서 보여주시나요? 그리고 그 주말 사이에 되게 재밌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그 유성귀 씨라는 분이 TV 토론을 보면 그 토론 시간만 지나가면 그만이지 하면서 거짓말이나 잘 모르는 언어로 모면하는 걸 자주 본다. 이거 근데 지금 AI도 나오고 했으니까 실시간으로 그거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올렸어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재밌어서 그 동료 AI 개발자 여러분. 네, 전문가시니까. 이거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버릴까요? 올렸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AI 회사 중에 하나가 업스테이지거든요. 업스테이지의 성킴 대표가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댓글을 단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2시간인가 있다가 한번 써보세요 하고 올렸어요. 아, 저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상대 팩트 체크를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쓰거든요. 네네네. 근데 굳이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소요하는 것보다 상대 답변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게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야기하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이 위에 방금 말한 거 거짓말이라고 뜰 수 있어요. 좀 약간 잔인하기도 하고. 근데 실시간 가짜뉴스 체크 시스템이 이제 작동하겠군요. 2시간밖에 안 걸려서 그냥 이런 질문이 올라오고 우리 같이 해볼까요? 했더니 이거 써보세요. 그리고 또 오늘 또 그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름 훨씬 나은데요. 또 저한테 보냈어요. 앞으로 정치인들 뭐 토론회나 이런 거 안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치 효능감만큼은 제가 볼 때 이 모두의 질문 Q가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지금 보시기에 홍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일단 초기에는 특히 일부 기자들이 이거 이재명 대선 캠프 아니냐, 대선 공약 만드는 캠프 아니냐 이렇게 약간 사신눈을 뜨고 봤는데 다행히 출범할 때 우리 박태웅 의장님이
프레젠테이션 워낙 잘하시고 또 대표님도 굉장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일종의 격려사를 아주 감동적으로 하신 데다가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지막에도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 사례로 거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대체로의 일단 기자들 반응은 생각보다 신선하다. 해볼만하다 이런 느낌이었고 시민들도 아직은 이제 모르시는 분이 많긴 하지만 이렇게 당이 일종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서 답을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지난주인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모 의원님 지역구를 갔더니 플래카드에 모두의 질문 Q 플래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걸려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사거리인데 이렇게 X자로도 건너게 돼 있는 사거리였거든요. 근데 서서 이렇게 그 플래카드를 보면서 모두의 질문 Q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민주당에 사는 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듣고 좀 신선했습니다. 네, 이거를 조금 당 플래카드나 좀 더 홍보를 저희도 한번 가끔씩 불팍에서도 올려놓고 좀 홍보를 해드릴 테니까 좀 더 활성화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네, 직접 민주주의란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희 동네도 여러 장 걸려 있습니다. 여러 장 걸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게시판도 있는데 이게 25일에 신규 오픈을 한다고 돼 있네요. 25일에 지금은 이제 모두 질문 Q에 들어가면 질문 Q 방이 있고 그리고 OPQR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떠 있는 일종의 동영상 기반의 질문이 있는 방이 있고요. 또 기본적인 해설방이 있는데 뭔가 이제 질문한 것 중에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한 것들은 토론방으로 옮겨서 일종의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급히 하다 보니까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내일이면 토론방까지 내일 오픈하게 되면 이제 그 AI를 가지고 48개 분야로 자동 분류를 해주고요. 그 국회의원분들이 찾아가서 답글 달기가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일이 찾아가야 되니까 좀 불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안이 저희가 지금 이제 스튜디오를 여기는 빌려 쓰잖아요. 근데 저희가 당사 지하에 이러한 스튜디오를 지금 거의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차라리 이렇게 방송으로 뭐 한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모두의 질문 Q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시는 불팍에서 고정 프로그램으로 뭐 저희가 코너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0분 늘려가지고 질문을 받는데 MC를 예를 들어 저 아닌 다른 분이 뭐 박 대표님께서 오셔서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 질문 읽어드리는 것만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매력적인 질문들이 많아서 그 질문 읽어드리고 그 가능하면 이제 그 해당되는 상임위에 민주당 의원이 오셔서 이 질문 정말 재밌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공리를 해서 한번 그 정부 질문을 하겠다거나 혹은 의안으로까지 올려보겠다거나 혹은 이런 것하고 묶어서 뭘 처리해 보겠다거나 뭐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저 요즘 현수막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 현수막만 비교해서 하는 코너 하나 하고 모두의 질문 Q 코너를 좀 늘려가지고 이게 설사 그 시간대 조금 그 청취자들이 빠지더라도 기록을 위해서라도 이거를 좀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현수막 비교와 그리고 모두의 질문 Q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의원들이 답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정말로 중요한 질문 같은 경우는 마침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하면 그게 일종의 대선 공약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의 제안이 대선 공약이 돼서 실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 비슷한 걸 하긴 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이렇게 경선 기간에 했었는데 본선 때나요?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먼저 시작한 셈이 되었고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던 게 궁극적으로 이 모두의 질문 Q 여기 많은 질문들이 모여지고 답변들이 쌓이면 이거는 뭐 똑같은 답변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이 될까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 질문들을 모아서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덩어리질 거예요. 카테고리가 나오죠. 카테고리가 나오고 사람들이 체중을 싣는 질문들이 구분될 거예요. 막 지금도 좋은 추천수가 많은 질문들은 들어가 보면 댓글이 이렇게 댓글 탈의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토론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잘 분류해서 그 시민들이 이런 질문들에 지금 체중을 싣고 있습니다. 하고 녹서를 정리해서
그 3월 말까지 질문들을 다 받고 늦어도 4월 중순쯤에는 이걸 민주당이 전달 드리려고 해요. 아, 좋네요. 4월 중순쯤. 예. 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주당에서 그걸 받을 사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좋다. 이거 내가 꼭 하겠습니다. 하고 질문을 올려주신 그 많은 국민들에게 약속할 수도 있죠. 네.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제 그 적어도 이 정도로까지 체중이 실린 질문들은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 혹시 못 푼다면 왜 못 푸는지를 설명해 드리자. 사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오면은 이제 뭐 예산도 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 번에 오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정책과 예산에 대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10,000개는 무조건 넘을 거거든요. 네. 근데 옛날 같으면 아마 파무쳐 알려 죽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AI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매일매일 분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면 분류가 되고 들어오면 분류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그러니까 뭐 10,000개를 보내셔도 20,000개를 보내셔도 저희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 요즘 정말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저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잠깐 그 DB 쪽을 하는 그 프로그래머였었는데 잠깐 일했었는데 너무 많은 걸 갖추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그냥 SQL 정도 써가지고 뭐 DB 불러와서 그냥 쿼리만 날리면 되는데 요즘은 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맥락을 다 이해하니까. 자, 이제 저희가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두 분께 그냥 간단한 질문 드리면은 마지막으로 이 모두의 질문 Q에 대해서 좀 이 보시는 분들이나 저희가 또 혹시 간접적으로 전달해 드려야 될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김현우 의원 아까 TV 그 동영상으로 답했던 거에 질문이 뭐냐면 사명감 있는 또라이들만 필수 의료를 선택하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까요?입니다. 저는 훌륭한 질문은 그 자체로 안에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질문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언제부터 사명감 있는 사람들을 또라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라는 질문인 거예요. 한국 사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언제부터 또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러면서 사회가 뭐 팍팍해진다. 의인이 사라진다. 이런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질문이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질문들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훌륭한 방향의 설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질문을 좀 많이 올려달라. 그리고 시민들이 올린 질문들을 보고 그중에 좋은 게 있으면 그냥 가지 말고 꼭 공감을 누르고 공유할 수 있거든요. 이런 질문 우리 같이 해봐야 되는 질문 아닌가 하고 공유하고 그런 게 해주면 좋겠어요. 박태웅 대표님 진짜 중요한 저같이 이제 정치 입문한 지 한 5, 6년 된 사람들에게 와닿는 게 정치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질문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좀 많이 와닿네요. 네. 김성원 의원님. 대표님이 이재명 대표님이 요 일을 이제 박태웅 의장님하고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꼭 부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꼭 성공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성공하라. 꼭 성공해야 되니 이 일을 책임 있게 좀 해주라. 제가 이제 단체장 출신이잖아요. 구청장을 재선하셨나요? 삼선하셨나요? 재선했는데요. 이 일을 빵꾸를 안 낸다라고 했더니 그래서 당신한테 이 일을 맡긴다고 했는데 우여곡절을 거쳐서 일단 이제 시작은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본 최초의 시도여서 끝이 어떻게 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집단 지성 방식으로 질문하고 그 질문이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 새로운 시도가 꼭 성공하길 바라고요. 이게 이제 헌법적으로 보면 이 국민이 주권자잖아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국민은 헌법 10조에 따르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게 헌법에만 그 조항이 있고 실제로 국민들의 삶은 너무 팍팍하거든요. 근데 그 주권자인 국민이 질문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저희 민주당과 같은 곳이 그 질문에 답해서 진짜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그 주권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이제 새로운 실험인 거잖아요. 이 실험이 저도 박태웅 의장님을 도와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김성환 의원님 그 앞에 후원 계좌도 나와 있는데 보시는 분들, 저희가 진짜 국회의원들이 이 후원을 받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나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저렇게 후원 계좌를 가지고 나오는데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고 실은 저는 이거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늘
배지보다 노란색 그 스마일, 네, 그 배지를 달고 다니시는데 오늘 좀 작아졌네요. 예, 너무 네. 크다고 해서 작은 네. 사이즈 하나 만들었습니다. 실은 환경 쪽에 많은 부분에 그러니까 지구 환경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일을 해주시는데 그 배지 마지막으로 좀 잠깐 설명만 좀 해주시죠. 이게 그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한 것도 조금만 이렇게 마이크 옆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네. 네. 어떻게 나오나? 네, 네. 이쪽으로? 나오네요. 스마일. 네. 여기 작은 글씨로 행복은 습관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감사하고 매일 운동하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는 건데 우리가 우주적 존재잖아요. 네. 근데 그 우주적 존재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궁극적으로 어쩌면 우리 정치가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이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제가 정치하는 동안 저 배지를 한 번도 빼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모두의 질문 Q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더 궁금한 것들은 저희가 코너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때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불팍을 마치기 전에 공지를 하나 좀 해드리겠습니다. 불팍에서 계엄의 밤에 국회로 달려와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께서 그 탄핵 집회에 참여하시는 것도 있고 그 계엄 당일에 국회 앞으로 달려와 주셨을 때 여러분만의 사연이 하나씩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외투 하나 겨우 걸치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나오시면서 아이를 부탁하고 나오시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셨던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탄핵 집회 또는 계엄 당일 국회로 달려왔던 사연들을 좀 모아볼까 합니다. 뭐 영상도 좋고요. 편지 형태도 좋고 그냥 단순한 텍스트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나가는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의 사연을 좀 모아서 특별한 시간을 좀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시간은 저희가 다음에 공개를 하도록 하고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많이들 올려주시는데 저희 같은 건물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3프로 TV를 출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내일 또 함께 여러분 뵙고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하신 거는 아니 이재명 대표 겹쳤어 우리. 네.